제14차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 간의 변화. 두 번째, 4대 교린 정책을 취하다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14차시 학습 목표는 조선이 명과 4대 관계를 맺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이 여진 일본과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것입니다. 명나라, 여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구성은요, 조선의 전기 대외 관계, 명과의 4대 외교, 주변 국가의 교린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하면 조선의 외교 관계는 4대 교린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를 떠받들고 이웃들과 사귄다, 이웃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과서는 60쪽에서 61쪽 내용입니다. 60쪽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대 교린 정책을 취하라. 오른쪽의 그림은 16세기경 명의 사신들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조선의 의순관에 도착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왼쪽 위에는 중국의 산천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당시 명사신을 접대하였던 압록강가의 의순관을 묘사하였다. 그림에서 조선의 관리들이 가마와 말을 타고 오는 명의 사신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 사신 일행이 좌측에서 강을 건너 기마 행렬을 이루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르면 우측 의순관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다 이거죠. 여기 우측 의순관, 의순관 여기 있네, 그렇죠? 명의 사신은 의순관에서 맞이하는 그림이다. 여기서 다 알 수 있죠. 명나라의 치안 정책이 4대 정책이다. 한 거죠. 첫 번째, 명과의 4대 외교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명이 성립한 뒤 명이 1368년에 주원장이 명을 건국을 했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명이 주변국에 조공을 요구해오자 조선, 일본, 대월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월은 베트남을 말합니다. 그 결과 명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바로 조공과 책봉체제를 바탕으로 한 4대 외교가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외교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은 주변국의 조공을 받는 대가로 그 지역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그래서 조공, 책봉. 책봉은 각국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책봉국은 정왕권의 안정과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은 4대 교린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주변국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4대 교린이란 말 왼쪽에 나오죠.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하는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조선은 중국과는 4대 관계를 맺고 주변국과는 교린 관계를 맺었다. 건국 초 태조와 정도전이요. 고려 말에 추진했던 요동정벌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명과 갈등을 빚어요. 근데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이 되면서부터 조선과 명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조선은 이 명의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품을 다 보냈으며 명에게 책봉을 받고 명의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태종 이방원이 집권했을 때 명나라 황제가 누구였냐면 주원장의 아들이에요. 3대 성조 영락제. 명나라의 최고 임금이었고 최고 황제였고 주변으로 세력가 뻗어나가던 시기였어요. 성조 영락제도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태종도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둘이 어느 정도 동병상련할 수 있는 관계였던 거겠죠. 여하튼 태종은 아버지 때하고 그리고 재상 정도전이 추진했던 요동정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 회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명은 조공에 대한 답례로 서적, 약재, 도자기 등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조선은 이러한 4대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또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등 경제적, 문화적 신뢰를 추구했다. 경제, 문화적 신뢰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봉을 받을 때 이 답례로 경제적인 물품들이 많이 보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얻으려는 목적이 커가지고 1년에 사신을 보통 4번 보내는데 뭐 6번까지 보내고 너무 자주 보내서 명나라가 이제 그 좀 그만 좀 보내라 사신 좀 막 이렇게 외교 사신을 너무 조선이 자주 빈번하게 보내니까 이런 경제적 문화적 목적 때문에 명이 오히려 이제 좀 거북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과의 4대 외교를 정리하면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 명에게 책봉을 받고 명의 연호를 사용한다. 명으로부터 답례품을 받는다. 이게 내용이고요. 성격은 왕권 안정과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경제,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였다. 그 명나라를 그냥 큰 나라라고 떠받든 게 아닙니다. 황제의 국가라고 뭐 그냥 떠받든 게 아니라 이런 실리적인 목적의 차원에서 이렇게 4대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외교가 무슨 너무 자주적이지 못하고 굴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조선이 택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방법이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정 간섭이 뭐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바로 형식적인 책봉과 절차였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나라 주변 국가의 이런 그 구체적인 그 국가들의 내정에 대해서 뭐 심하게 간섭한다던가 이건 없었어요. 되게 책봉국들은 스스로 독자적인 이런 그러면서도 왕권을 안정하는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왜 명에 자주 사신을 파견했을까? 조선은 명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고 비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다. 명에서는 조선 사절단을 대접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었고 사절단이 돌아갈 때 답례품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명황제는 너희 나라 사신 행차가 왕래하는데 길이 멀어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부터는 3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한 번 조회라는 것은 명나라 저 궁궐 황제가 있는 궁궐인 자금성에 사신이 와서 조선 국왕 대신 사신이 와서 대표되는 사신이 와서 이렇게 조공을 하라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라는 거죠. 일본이 10년에 한 번 왔어요. 일본이 10년에 1회로 제한된 것에 비해 조선의 사절단 파견할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1년에 3회 사신을 파견하겠다고 요구하여 이루었고 16세기경에는 1년에 4번 사신을 파견하기로 했다. 부정기적인 사절단까지 정기적인 것이 이제 3에서 4회 16세기는 4회네요. 그죠? 부정기적인 사절단까지 포함하여 많을 때는 1년에 7, 8회 사절단이 명예왕래했다. 조선 사절단이 많이 갈수록 명나라가 소모하는 비용이 경제적 비용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사신을 보냄으로써 조선이 얻을 수 있던 이익은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보자. 명과의 사신 왕래는 정치적 조공의식을 넘어선 경제적 문화적 신뢰를 추구하는 외교 관계였다. 조선 사신이 조공품을 바치면 명 황제는 조선 국왕에 대한 답례품뿐만 아니라 사신들에게 하사품을 주어 이를 통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사신들이 체류 기간 동안 중국의 학자들과 접촉하면서 학술 교류를 하는 등 문화적인 교류도 이루어졌다. 이거죠. 네, 조천, 객, 귀국, 시장,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래서 명 관리가 조선 사신을 송별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때 이 조선에서 그 명으로 보내는 사절단 이름을 천자를 뵙는다고 해서 이제 조천사라고 불렀어요. 조천사. 뒤에 근데 이제 명 다음에 청나라에 보내는 사절단은 조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자를 뵙는다라는 뜻의 뜻인데
조천사가 이때는 그 청나라 때는 연행사라고 불러요. 연경에 가는 사절단. 연경이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명나라 수도도 베이징이고 청나라 수도도 베이징인데 청나라 때는 이제 베이징 북경을 연경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는 청나라의 조선이 이제 청해 보낼 때는 연행사라고 이렇게 사절단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를까? 뒤에 나오겠지만 조선의 그 중화 사상이 나오는 거죠. 중화에 대한 인식, 바로 명나라로 중국으로 인정하고 청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청나라의 수도로 가겠다. 이건 명나라, 천자가 있는 중화의 핵심적인 인물인 천자가 있는 그 베이징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공책봉이라는 개념, 조공이란 주변국이 중국에 대해 신하로서 의뢰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봉이란 중국 황제가 주변 여러 나라의 군주나 통치자에게 형식적 명예적인 관작을 부여하여 군신관계, 형식적인 군신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맺고 나면 전쟁을 안 하는 거죠. 형식적인 군신관계를 맺고 나면요, 이게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건국 초기에 태조 때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준비했다. 하시면 되겠고요. 태종 이후 4대 외교를 다시 추진했다. 왕권 안정과 국제적 신의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교린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여진, 일본을 비롯하여 주변 세력과 교린 관계를 맺어 교류했습니다. 교린 관계. 이웃과 친선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진과는 근데 이제 무조건 친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여진과는 국경 지역에 뭘 설치했냐면 무역소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제 두만강 쪽에 해당되는데요. 이 함경도 지역에, 그리고 저 압록강 쪽에도 무역소를 설치했는데 주로 두만강 쪽이에요. 무역소를 설치해서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을 행하는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토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류를 한다는 거는 어, 좀 정치적인 용어로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죠. 당근. 근데 이제 만약 여진인들이 노약질을 하는 도적 집단으로 변했다. 그럼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했으니까 이거는 강경책인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채찍. 당근과 채찍. 위에 거는 회유책. 회유책이고 밑에 거는 이제 강경책이다. 회유책과 강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본과도 관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북방 영토 확장에 나서서 태종 때 명으로부터 북방 지역의 관할권의 인정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조 영락제가요. 그 명나라 초기에 요구했던 천령 이북의 반환 요구권을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령 이북 지역은 조선이 가져라. 여기는 조선의 땅이라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 이 함경도 지역의 영역을 이제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진의 약탈이 계속되자 세종대왕 때 여진족은 몰아냈어요. 강경하게 토벌을 했습니다. 압록강 지역에 누구를 보냈냐면 최윤덕을 파견해서 여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하고 이 두만강 지역에서는 김종서를 파견하여 육진을 개척을 했습니다. 김종서는 원래 무관이 아니었어요. 이제 원래 문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험한 지역에 파견되면서 호랑이가 돼서 돌아왔죠. 나중에 이제 그 단종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의 그 계유정난에 희생당하는 비운의 신하가 바로 이 김종서였어요. 세종 때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다. 조선은 이 지역의 남부지방 주민들, 이 지역은 어디냐? 사군과 육진이죠. 남부 지역은 어디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지역의 토착민은 어느 지역?
이 사군과 육진 지역의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고려 조선시대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푼 벼슬로 지방 토호도를 회유하기 위하여 관찰사나 전도사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는 걸 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상피제 예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그냥 관리로 임명을 했거든. 왜?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여진족에 대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 민심도 수습할 수 있는 목적으로. 대개 이제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방 주민들이 평안도로 많이 이주했고요. 경상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함경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말이죠. 평안도 사투리가 북쪽에 여기 그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하고 약간 닮은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저기 함경도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종대왕 때 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뭐라 그러느냐. 이건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옮겼다. 옮길사 백성민. 어디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옮겼다. 남쪽의 백성을. 이걸 이제 3인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북방에서도 이제 귀화한 여진족들이 많았어요. 조선인이 되겠다고 들어온 애들이. 조선 국적을 얻겠다고. 귀화한 여진족 지배층에게는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고 토지를 주기로 했다. 이런 건 회유책이죠. 그러니까 강경책도 하면 무조건 강경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회유책도 하고. 이게 다 통치의 방법이죠. 무조건 강하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회유할 때도 있고. 또 무조건 회유만 하면 안 되겠죠. 강하게 할 땐 또 강하게 하는 거고. 이게 조선의 이제 여진과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적 대응 방법이었어요. 조선은 일본의 막부 정권과도 교린 관계를 맺었다. 이때가 이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인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외구를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건국 초부터 외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정부는 무기를 개발해서 주로 화포 무기겠어요. 화포. 화약을 이용한 대포죠. 이거 외구들이 타고 온 배를 다 격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외구를 격퇴하는 한편 외구 제압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막부와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상황에 옆에 야연 사준도 육진개척한 김종서와 관련된 일화를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육진개척 김종서.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의 교린 관계, 여기는 이제 여진과의 관계는 이제 교린 정책, 폐유책, 강경책, 폐유책은 무역성, 강경책은 사군 육진개척, 토벌, 3인 정책, 토관 정책, 이렇게 기여한 여진족 지배층의 관직 수요였다. 대마도 도주의 그 요청으로,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막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실패하자. 잘 되지 않자. 세종 때 누구를 보냈어요? 이종무를 보내서 외구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경유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마도를 토벌합니다. 대마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외구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 해안 약탈할 때 중간 기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서 외구들이 또 일본 여기 해안으로 중국 해안까지 약탈했거든요. 명나라하고 조선의 국경 해안을 엄청나게 약탈해서 이것들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누가? 외구가. 일본 해적 집단입니다. 일본 해적 집단. 누구야? 외구. 세종 때 외구를 토벌했다. 대마도 토벌.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일본과 교역을 중단해버렸다. 그러나 대마도 도주 요청으로 또 조선이 이제 강경책을 했으니까 회의책도 하죠. 창원 진해에 해당되는 지금 제포, 부산 동래에 해당되는 부산포, 울산에 해당되는 연포를 세 곳을 삼포라 그러죠. 삼포를 개항을 시키고 항구를 열어서 일본인들이 여기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도록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 주로 식량이겠죠. 식량을 사가는 거 우리나라 쌀하고 인삼 이런 거.
그럼 반대로 일본에서 나는 토사품이 우리나라로 또 수입에 들어오는 것도 되죠. 일본과 교역은 외관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외인들이 머무는 마을, 그 뜻이에요, 외관. 어디에? 부산 포체포 연포의 외관이 있었다. 특히 부산이 포가 유명하죠. 그리고 두 나라는 사신을 보내 교류를 했다. 한편 조선정부가 삼포에 거주하던 일본인에 대한 무역 통제를 강화하자 일본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중동 때 일어난 삼포해란이라고 합니다. 조선정부가 이제 무역량을 제한을 해버리니까 일본인들이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은 중종 때 일어난 삼포해란. 이 삼포해란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비상시 대책기구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비변사가 나와요. 비변사.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권력이 강화돼가지고 조선후기에서는 모든 일을 거의 비변사에서 처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밖으로 조선은 시암, 지금은 태국이에요. 자와,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시암하고 자와라 그랬어요. 이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및 오키나와가 아직 일본 땅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저기 독립왕국이었어요. 왕국 이름이 류큐. 한자어로 유구였어요. 유구. 류큐. 류큐 왕국과도 교류를 했어요. 이 나중에 오키나와는 저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 19세기 후반에 일본에게 그 완전히 일본용으로 점령당하고 막 류큐 왕국이 사라졌는데 류큐 왕국은 이 조선 16세기, 15, 16세기 때만 해도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하던 그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사신을 통해 각종 토산품을 여기 나라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향신료 같은 거겠죠. 조선에 가져와 옷과 문방구 등과 바꾸어 갔다, 교환해 갔다는 거예요.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자 류큐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불경, 범종, 유교 경전, 부채 등을 막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린 정책을 할 수 있는 해동제국기입니다. 누가 가냐면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가 일본에 파견돼서 정치, 외교, 사회, 풍속, 지위 등을 살피고 왔어요. 일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성종 때 해동제국기라는 견문록을 완성합니다. 일본인들의 습성은 굳세고 싸나우며 칼과 창을 능숙하게 쓰고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합니다. 역시 왜구들이죠. 우리나라와는 바다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법도에 맞게 진무하면 예를 갖추어 조빙하지만 법도에 어긋나게 하면 곧 방조하게 노략질합니다. 이 왜구의 습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동제국계는 일본 본국 규슈 이키섬 대마르 류큐 왕국의 지세가 그려져 있고 각종 풍물과 정치 세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신 왕래 과정, 사신 간 접대의절 등 외교 활동할 때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밝혀두어 이후 일본과의 교린 외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정리하면 강경책은 세종 때 이종무의 대마로 토벌, 외국 토벌이에요. 그다음 회유책, 그다음 회유책은 삼포해란, 일본에 대한 무역 통제 강화. 그다음 기타, 시암, 자와, 유큐와 교류하면서 토산품을 가져와서 조선인의 옷감과 문방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확인학습을 보시면요. 조선은 명의 서신을 파견하여 조공품을 보냈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서적 약재 등을 답례품을 받았다. 세종 때 여진을 몰아 내몰고 두만강 지역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개척한 지역은 육진이다. 조선 정부가 삼포에 거주하던 일본인에 대한 무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삼포해란이 일어났다. 맞죠? 유큐와의 사신이 오키나와의 사신이 조선에 방문하여 불경, 범정, 유교견전 등을 가져갔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20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성기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해군이 되겠죠. 그 다음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눴죠. 8개 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들어가면 여진과의 교린 관계죠. 교린 관계. 회유책, 강경책, 교린. 회유책,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세종 때 최윤덕이 압록강 쪽에 4군, 김종서가 함경도 쪽에 6진.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까지 확장이 됐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왕 때요? 세종 때. 그 다음에 이제 명과의 사신 왕래는 1번에 들어갈 말은 자료학습 1번은 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명에 바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조공품을 보냈고 명은 조공에 대한 답례로 서적과 약재 등의 물품을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4번에 세종시기의 이종무의 대마도 토벌,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취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선 전기 외교 정책. 조선은 외교 정책을 폈다. 명과의 외교는 바로 네 글자. 4대 교린 외교 정책을 폈다 이거죠. 명과의 외교는 조선과 책봉 형식, 여진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맺었다. 그렇죠? 4대 교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뒷면의 형성평가입니다. 명은 조선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아니죠. 조선이 정기적으로 명의 사신을 보낸 거죠. 그렇죠? 실제 내정 간섭보다는 뭐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종 때는 압록강 지역의 4군을 두만강 지역의 6진을 설치했다. 맞죠? 건국 초부터 계속되었던 외구 약탈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세종 때는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로 토벌하도록 하고 일본과 교육을 중단했었죠. 맞죠? 강경책이었습니다. 외구 약탈에 대한.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은 여진의 교린 정책을 추진했다. 이 왜구들은 조운로를 그렇게 약탈을 했기 때문에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조세 운송을 막고 조세까지 약탈해 갔던 도적놈들입니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막 노예로 잡아가고 온갖 물건을 약탈해 가던 이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이 왜구는 그냥 강하게 때려잡는 게 최고였는데 무조건 강경책만 할 게 아니라 또 외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교육을 그 해적질 말고 공식적으로 평화적으로 교육해 가도록 허용한 게 이제 외관을 열도록 허용하고 삼포를 개항했던 거죠.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진의 교린 정책했죠? 조선이 설치한 비변사를 통해 교류했습니까? 아니죠. 비변사는 삼포해란 이유에 기여한 여진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었죠.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하기로 했죠. 여진은 조선의 말과 모피를 가져온 청년 농기로 바뀌어왔습니다. 물론 비변사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나 이건 비변사 통해 교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진의 약탈이 계속되자 세종 때 여진을 내모가 압록강 지역에 4군을 최윤덕, 김종서를 파견하여 육진을 설치했다. 조선이 일본에 취한 외교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토벌과 회의 양면 정책, 교린 정책의 특징이죠. 일본 왕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친 적 없죠, 이거는. 답은 2번입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의 3포를 개방해서 교육. 개해약정. 1443년에 세종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락하라는 계약조를 해서 허락을 했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계약조란 구체적 표현은 없죠.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 허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계약조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넣지 않았어요. 일본의 면포 문방구를 설치하고 향로를 수입하였다.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는데 일본이 주로 가져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겁니다. 삼포를 개항하면서 했던 거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림이 성장하고 공론 정치가 이루어지다. 15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